중급 치료. 자, 갑과 정은 을에 대하여 각각 금전 채권을 갖고 있고, 자, 채권자 두 명이 나오죠. 을은 병에 대하여 금전 채권을 갖고 있는데 병이 제3채무자죠. 이들의 채권이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을이 병에 대한 채권을 권리 불행사죠.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98년 1월 8일에 정이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졌고 98년 2월 20일에 병을 상대로 을에 대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이 심사에서 보정명령을 받아 이를 보정하느라고 늦어져 같은 해 3월 10일에 비로소 병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갑은 98년 1월 12일에 을의 병에 대한 위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졌고 98년 2월 25일에 병을 상대로 을에 대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이 같은 해 3월 4일에 병에게 송달되었다. 이 경우 수소법원은 각 소에 대하여 소송법상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랬어요. 자, 전소는요. 앞에 그 정의 제기한 소는 소제기가 뒤에 거보다 빠르지만 소장 송달은 그것보다 느리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소송 계속 중에 소송 계속이니까 중복 소송이 역시 문제가 되겠죠. 중복 소송이 문제가 되는데 하나 요건을 체크를 하셔야겠죠. 소송 계속 중 당사자 동일, 소송물 동일 이 요건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갑도 을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정도 을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금전 채권이요. 여기도 금전 채권이고요. 그래서 병인데 이행기가 도래했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정은 병에게 을을 대위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그 전에 1월 8일 날 채권을 가압류했죠. 채권을 가압류했고 요거는 소제기가 98년 2월 20일 그 다음에 소장 송달은 3월 10일 그 다음에 뒤에 갑이 제기한 소는요. 갑이 제기한 대위 소송은 그래서 얘는 1월 12일 날 가압류를 했고요. 요거는 소제기가 98년 2월 25일이고 송달은 3월 14일 날 됐죠. 예, 각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를 묻고 있는데 자, 중복소송이 문제가 되니까요. 요건 하나하나를 한번 따져보잔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게 전소고 어떤 게 후소인가 자체가 지금 불분명해요. 지금 세 가지 요소가 나오고 있는데 가압류라고 하는 족에 나오고 있고요. 가압류 날짜가 지금 나오고 있고 소제기 날짜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장 부분 송달한 날짜가 나오고 있어요. 요 세 가지 표지 중에 과연 어떤 표지로 어떤 게 전소이고 어떤 게 후소인가를 갖다가 판단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그 소송 계속종 요건에서 어떤 게 전소 후소냐 해서 소송 계속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인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사자가 동일한가 요거 아까 우리 했었죠. 그러니까 중복소송이 제3채권자가 두 명이 있을 때 각자 채권자 대의 소송을 하고 있을 때 그 경우에 중복소송이 되겠는가 그 논의는 바로 요 논의란 말이에요. 당사자 동의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당사자가 진짜로 동일한 경우도 당사자 동일 요건이 충족되지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도 당사자 동일이
인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쵸? 요거에 이제 여기에 아까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속물이 동일해야 되는데 요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대의소송의 법적 성질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그 점들을 따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을 보시면은요. 자, 전소소송 계속 중 후소 제기 여부, 그 다음에 당사자 동일 여부, 그 다음에 소속물의 동일 여부 이랬어요. 자, 그래서 전소 소송 계속 중 후소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자, 문제점의 마지막 줄에요. 우리 법은 소송 계속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견해가 대립한다. 그래서 학설의 태도로 소장 제출 시설이 있으나 근데 소장 제출 시설을 취하는 학자분을 제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옛날의 학설로서 그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근데 다 쓰니까요. 그냥 이렇게 뭐 별다른 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쓰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송법률 관계가 법원 원고 피고 사이의 사면적 법률 관계라고 본다면 이 같은 법률 관계는 소장 부분 송달됨으로써 성립하니까 소장 부분 송달시로 보는 소장수 부분 송달시설이 통설이다. 그러니까 그거에 의하면은요. 자, 가압류 저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제기시는 아니고 소장 송달시로 하니까 정의 제기한 소가 전소가 되고 갑이 제기한 소가 후소가 되는 거죠. 소장 송달시로 설로 가면은요. 자, 그래서 검토 및 사안의 경우 보시면은요.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소장 부분의 송달 시기는 그렇다. 그래서 따라서 소제기 자체는 정의 먼저 하였더라도 이거 지금 잘못 써져 있는 거죠. 제가 저걸 잘못 쓴 거예요? 예? 아, 어떤 게 3월 4일이죠? 아, 예. 예, 이게 3월 4일이요. 예. 자, 그래서, 따라서 소제기 자체는 사안의 경우 맨 마지막에 둘째 줄이요. 소제기 자체는 정의 먼저 하였더라도 소송 계속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시설을 따르는 통설 판례에 의하면 정의 소장이 늦게 송달되었으므로 정의 소가 후소가 되고 갑의 소가 전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고 그 판례의 태도를 보시면은요. 그 판례의 태도 보시면은 자, 전후소의 판단 기준은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시점에 의할 것이고 소제기에 앞선 보전 절차의 경료시가 아니라고 판시했단 말이죠. 자, 그 얘기 뭐냐면 저 가압류 있잖아요. 저 가압류 날짜요. 그게 전혀 쓸모 없다라는 거예요. 전수 후소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게 보전 절차 경료시죠. 자, 그래서 결국은 소장 송달 시설에 의해서 소장 송달에 의해 전후를 판단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정의 후소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의 후소가 중복죄소에 해당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당사자 동일 여부에 대해서는요. 아까 보신 것처럼 학설의 태도에서 자, 중복죄소 긍정설 판례요. 중복죄소 부정설 호문혁 선생님이요. 그 다음에 절충설 그래서 네 분 교수님이요. 그래서 절충설 보면 다른 채권자는 채무자가 대의소송 계속 사실을 알았을 때에 대의소송의 기판력을 받음으로 또는 반사유를 받음으로 이때에만 당사자 동일 요건이 충족되어 다른 채권자의 대의소송이 중복소송이 된다는 견해이다 이랬어요. 자, 그래서 판례의 태도는요. 판례의 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거기 읽어볼게요. 채무자가 전소대의 소송의 계속을 알았기 때문에 기판력을 받을 경우에는 그 효력이 후소를 제기한 채권자에게도 미쳐서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고 반대로 채무자가 기판력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후소 채권자도 기판력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기판력에 관해서는 이렇게 하는데 중복소송에 있어서 많은 채권자 대의 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 대의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죄소 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고 판시해서 알든 모르든 지부지에 상관없이 간단 말이죠. 기판력하고 다르게 본다라는 거예요. 자, 일관되지 않다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검토 및 사안의 경우에
자, 셋째 줄에 따라서 채무자의 절차 보장과 소송 경제를 조화시키고 기판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합치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그래서요. 자, 그래서 채무자가 대의 소송이 계속 중임을 알았을 때에만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대의 소송이 중복 소송이 된다고 보는 절충설에 의하면 채무자인 을이 갑의 대의 소송이 계속 중임을 안 경우에만 정의 제기한 후소는 중복 제소에 해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안에는 지금 안 나와 있죠. 아는지 모르는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물의 동일 여부는 자, 채권자 대의 소송의 법적 성질에 의하는 거죠. 즉 법정 소송 담당설에 의하면 정의 제기한 소나 갑이 제기한 소는 모두 소송물이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이 되는 거니까요. 소송물이 동일하게 되겠지만 자, 채권자 자신의 대위권이라는 실체법상 권리가 소송물이라고 보게 되면 정의 제기한 소와 갑이 제기한 소는 소송물이 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법정 소송 담당설로 갈 테고요. 자, 그래서 검토 및 사안의 경우 두 번째 문단에서요. 따라서 사안에서 정의 대의 소송의 소송물과 갑의 대의 소송의 소송물은 모두 을의 병에 대한 채권, 즉 피대의 권리로서 동일하므로 결국 소송물 동일 요건도 충족된다. 그래서요. 결국은 소송 계속 중 요건은 둘 다 지금 되는데 어느 게 전소인가 후소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자, 소장 송달 시기에 의해서 갑이 제기한 소가 전소가 되고 정의 제기한 소가 후소가 되는데 그 다음에 소송물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 동일에 대해서도 절충설을 취하면 을이 소송 계속 사실을 알았을 때에만 저게 중복제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갑이 제기한 소에 대해서 소송 계속 사실을 알았을 때가 되겠죠. 그때 정의 제기한 소가 중복소송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죠? 갑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소송 계속 사실을 채무자인 을이 알았을 때 정의 제기한 대의 소송이 중복소송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고급 유교.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제소하면서 을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고 병에 대하여는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병은 물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소송 중에 을은 갑의 청구를 인락하였고 법원은 갑의 병에 대한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병이 항소하였는데 사실은 병의 친구 정이 병의 명의를 도용하여 항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무권 대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소송 대리인인 무가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 하자 치유되겠죠. 하자 치유될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지금 항소심에서 소송 대리인인지 아닌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심에서는 확실히 소송 대리인인데 얘한테 지금 항소에 특별수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상소에 그렇죠? 특별수권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무가 본안에 관해서 변론했다고 해서 바로 하자가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자가 치유될 것인가가 얘에게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항소심 소송 계속 중에 근데 갑이 소를 취하하였어요. 뒤에 을이 병을 상대로 같은 이유를 들어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을의 소는 적법한가 그랬어요. 자, 언뜻 보면 바로 소취하 나오니까 바로 제소금지로만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경우가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자, 전소는요. 갑의 을에 대해서 매매에 기한 소위 등 청구를 했고요. 을은 청구의 일락을 했어요. 자, 병에 대해서는요. 병은 무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죠. 근데 을을 대위해서 보존 등기 말소 청구를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1심에서 청구 인용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병이 항소를 했죠. 병이 항소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이라는 놈이 항소장을 위조한 거였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권대리죠. 예, 무권대리고요.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는 무가 본안에 관해서 변론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후에 갑이 소취하를 했어요. 그런데 후소에서 을이 다시 병을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 청구를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적법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충 그냥 급하게 생각해 버리시면 소취하로만 그냥 몰고 나가시기 쉬워요. 근데 지금 요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요 사실을. 자, 그래서 결국 이거는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면 무가 결국 추인한 게 되는데 추인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얘한테 특별수권이 지금 상소에 특별수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몰라요. 지금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인지 아닌지를 모른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경우를 나누어서 유권대리인 경우하고 무 역시도 무권대리인이었던 경우하고 즉 특별수권의 존재시하고 여기는 부존재시하고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눠서 보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면요. 자, 유권대리면요. 추인이 되죠. 그러니까 정이 항소장을 위조해가지고 항소한 게 병명의로 항소를 한 게 유효해진다라는 거예요. 추인하면. 그래서 하자가 치유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항소가 유효해지죠. 항소가 유효해지면 항소심 그 소송 계속이 당연히 적법해지니까 그 항소심에서 했던 소송행위, 즉 갑의 소취하도 유효해진다는 거예요. 소취하가 유효해지니까 이 후소가 제소금지에 저촉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권대리로 보게 되면은요, 추인이 안 됐죠. 적법한 추인이 아니니까, 정당한 대리인에 의한 추인이 아니니까 추인이 안 되고, 추인이 안 되면 항소가 무효가 되죠. 항소가 무효가 되면 역시 그 항소심에서 했던 소송행위, 항소심에서 했던 소송행위인 이 소취하도 무효가 되죠. 자, 소취하가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항소가 무효가 되고 소취하도 무효가 되고 항소가 무효가 되니까 결국 아무도 항소하지 않은 꼴이 되어서 1심이 확정돼 버리죠. 1심 판결이 확정돼 버리면 결국 뭐 어떤 문제가 돼요? 이번에는 기판력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후소가 기판력에 저촉되는가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뜻 급하게 가면 소취하라는 말이 있으니까 제소금지로 막 확 몰아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읽으시다가 뭔가 이렇게 좀 건덕지가 좀 이상한 게 있으면 거기서 멈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지문에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가. 자, 그래서요. 답안을 보시면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로마자 2예요. 항소와 소취하의 효력 유무 이랬어요. 이거부터 갈라야 되죠. 이거부터 가르고 그 다음에 로마자 3에는 제소금지 저촉 여부, 로마자 4에는 기판력 저촉 여부, 즉 나눠서 쓴 거예요. 나눠서. 자, 그래서 우선 항소와 소취하의 효력 유무를 보시면은요. 자, 문제점에서 셋째 줄 중간 부분에요. 자, 뒤에 당사자 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하게 되는데 사안에서는 병이 제1심 소송 대리인인 무가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것이 정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 쭉 써놨고요. 셋째 줄에 보시면은 둘째 줄에 맨 끝에 부분에요.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그랬어요.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으로부터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이거 우리 첫째 시간에 다 했던 거고요. 자, 비록 명문에는 상소 제기라고 했지만 우리 통설판에는 해석상 상대방이 제기한 상소에 피항수인으로서 응소하는 것도 특별수권 사항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응소하는 것도요. 자,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신급대리 원칙을 인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를 보시면, 자, 둘째 줄에 무가 정당한 대리인인가, 즉 무자신도 무권 대리인이 아닌지가 문제가 되는데, 자, 보시면은 넷째 줄에요. 신급대리 원칙상 무가 항소심에서도 정당한 소송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갑으로부터 특별수권을 받아야 한다. 근데 특별수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받았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봐야 된다. 이런 얘기 쭉 써 있어요. 그래서 제소금지 저촉 여부, 요거는 이제 문제점 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 소송에서 무가 갑으로부터 특별수권을 받아서 유권대리인 경우는 정의 무권대리 행위의 하자는 무의 항소심에서의 변론으로 치유가 되니까 항소는 유효하게 되고 따라서 갑의 소치하도 유효하니까 제소금지 저촉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랬고요. 제소금지 요건 쭉 써 있는데, 자, 요게 이제 대위소송 후에 채무자의 소송이잖아요. 요때 그럼 제소금지에 저촉되겠는가? 요거에 대해서 아까 견해대립이 있다 그랬어요. 그 견해들이 긍정설하고 부정설이 있었어요. 근데 긍정설이 좀 이걸 긍정설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까 절충설이라 그랬죠. 왜냐면 알면 안 이상 그래서 절충설이라 그랬는데, 보시면은 둘째 줄 마지막에요. 채무자도 대의소송이 제기된 것을 안 이상 절차 참가의 기회가 있었기에 제소금지의 효과를 받는다. 그래서 이거 뭐 절충설이라고 쓰기도 그렇고 긍정설이라고 쓰기도 그렇고 좀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부정설은요. 자, 김 교수님, 성 교수님, 호 교수님 다 부정설을 취하시는데요. 채권자 대의 소송이 소송 담당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당연히 제소금지 효과가 미치지 않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 교수님이나 성 교수님은 그런 게 아니니까 대의 소송이 소송 담당임을 인정하더라도 긍정설의 태도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기판력으로 인한 후소의 차단과 소취하 및 제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소금지를 혼동한 것이다. 그래서 양자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인인 맨 끝에서 셋째 줄 맨 마지막이요. 타인인 채무자가 경솔하게 한 소취하의 효력을 채무자가 고스란히 받아서 스스로는 소송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앞에 호 교수님 논거하고 나머지 두 분 교수님 논거하고 같이 써놨죠. 거기를 지금. 왜냐하면 입장이 완전히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판례의 태도는 채무자에게도 제소금지의 효과가 미친다 그랬어요. 그 첫째 줄에 보시면 채권자 대의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대의자가 알게 된 이상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제소금지 규정에 적용을 받아. 그래서 검토 및 사안의 경우에서 긍정설과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 그래서 사안에서는 을이 갑의 대의소송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을의 후소는 제소금지에 저촉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왜 알아요? 을이 왜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갑이 을하고 병한테 같이 소를 제기했잖아요. 그렇죠? 같은 절차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갑이 병에 대해서도 소제기한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죠. 을이. 자, 그래서 제소금지에 저촉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 기판력 저촉 여부에서는 자, 문제점에서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소송에서 무가 특별수권이 없어서 무권대리인이 되는 경우에는 무권대리 하자가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항소가 무효가 되고 소취하도 아무런 효력이 없고 1심 판결이 확정되니까 기판력 저촉 문제가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학설의 태도에서 자,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긍정설, 송 교수님이 긍정설 취하시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대의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소송 담당자이므로 법 218조 3항이 바로 적용돼서 후소의 채무자는 전수의 판결을 효력을 받는 제3자이므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해당하고 또 법정 소송 담당이라고 보니까 소송물도 동일하다. 그래서 기판력에 무조건 저촉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부정설, 호 교수님 부정설은 물론 이제 독립한 대의권설이라는 얘기가 쭉 써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관적 범위도 객관적 범위도 다 안 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절충설은 자, 소송 참가의 길을 열어주어서 절차 보장의 기회를 준 경우에만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확장된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판례의 태도는 75년도에 전합 판결로 절충설로 변경했고요. 그래서 거기 뭐 검토를 엄청 길게 써놨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두째 문단 맨 마지막 줄에 분쟁의 이례적 해결의 측면에서 보아서
절충설과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그 위에 줄에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을 지운다는 점, 그리고 분쟁의 이례적 해결의 측면에서 이제 절충설을 취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을이 갑의 대의 소송을 알았을 것이므로 을의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된다. 따라서 부적법하다. 이렇게 되고요. 자, 끝에서 둘째 줄에 모순금지설과 반복금지설 어느 기원에 의하든 소송 요건의 흠으로 보아 을의 후소를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소금지하고 기판력하고 비교하라고 내는 문제죠. 선생님이. 그 다음에 바로 그 뒤에 고급 치료. 을은 자기의 소유 토지에 병이 무단으로 도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병을 상대로 그 토지의 임료 상당액인 월 33만원씩의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 정기금 판결이죠. 병으로부터 매달 33만원씩을 지급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지가와 임료가 현저히 상승하여 임료가 무려 월 287만원으로 치솟았다. 이때 을이 이행기가 지난 지 1년이 되었는데도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갑이, 그죠? 을의 채권자인 갑이에요. 근데 채권이 있다고 주장해요. 병을 상대로 새로이 상승분 월 254만원을 을에게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전소와 같은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 후소가 적법한지를 검토하라 그랬어요. 뭐냐면 전소에서는 을이 병한테 무단점유라는 사실을 들어서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어요. 33만원씩이요. 월 33만원씩 다달이 내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기금 판결이죠. 정기금 판결. 그래서 이 정기금 판결이 승소 확정의 정기금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후소에서는 갑이 병에게 을을 대위했죠. 을을 대위해서 상승분을 청구했어요. 즉 월에 달에 254만원을 더 내놔라 청구를 했어요. 근데 이거의 적법 여부를 묻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문장에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을이 이행기가 지난 지 1년이 되었는데도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갑이 그랬어요. 주장하는 갑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결국은. 하나는 뭐냐면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그러니까 적법한가 이렇게 물었으니까 걸릴만한 소송 요건, 걸릴만한 건 다 집어내야죠. 당사자 적격 유무 요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주장만 하고 있잖아요. 이 주장만 하는 상태에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겠느냐 그런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를 잘 보시면 요거는 변경해소란 말이죠. 정기금 판결의 변경해소의 소송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요 문제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기금 이거 변경해소 안 했죠? 한 적 없죠? 저번에 시간이 없어갖고 못했던 것 같아요. 변경해소에 대해서 중요한 점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에다 쓰지 말라 그러셔서 끝에는 다 안 보이시나 봐요. 자, 변경해소는요, 그 성격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두 가지의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해요. 이시훈 선생님의 시각하고 호문혁 선생님의 시각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가 판이하게 달라요. 판이하게 다른데, 자, 이시훈 선생님의 생각은요, 이시훈 선생님의 생각은 정기금 판결이 변경해소라는 거는, 저기 제목을 쓸게요. 이거는
판결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요. 즉 뭐냐 하면 전소에서 정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는 기판력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판력을 깨주기 위한 특이한 소로 보는 거예요. 그 기판력을 배제하기 위한 특별한 소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을 변경하는 소로 봐요. 판결을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시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면 결국 이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나 원래 정기금 판결을 명했던 그 전 소송이나 사실은 소송물은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판력이 당연히 미쳐야 되는데 그걸 깨주기 위한 변경의 소를 법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걸 배제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어떤 부당한 그런 사정을 갖다가 인정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 동일 소송물이라고 봐요. 동일 소송물이라고. 그러니까 정기금 판결을 여기는 이거예요. 정기금 판결을 명했던 전소와 동일 소송물. 전소와 동일 소송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호문혁 선생님은요. 호문혁 선생님은 이게 판결을 변경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판력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럼 뭘 표현하냐면 뭐 두세 가지 정도로 표현을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집행권원의 내용을 변경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액수 변경하는 거죠. 액수. 그리고 호문혁 선생님은 이게 정기금 판결을 원래 명했던 그 전소하고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도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둘 다 공이 인정하는 이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는 점은 예전에요. 우리 이제 일부 청구와 아까 일부 청구 했었는데 일부 청구와 관련 문제가 항상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어떤 부당이득,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판결이 났었는데 정기금 판결이 났는데 그 다음에 저런 것처럼 갑자기 임료가 갑자기 상승해가지고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그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현저한 사정 변경과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명시적 일부 청구, 그러니까 일부 청구가 명시적인 일부 청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일부 청구 의제 이론을 채택하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벗어나는 거다. 시적 한계 이론. 요런 견해들이 있었어요. 우리 판례는 명시적 일부 청구 의제 이론을 택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일부 청구 비슷한 게 뭐가 있었냐면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이 나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 손해요.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 여기에 대해서도 명시적 일부 청구 의제 이론도 있었고 기판력의 시적 한계 이론도 있었지만 우리 판례와 다수설은 어떤 견해를 취하고 있었냐면 이건 아예 소송물이 다르다 이렇게 견해를 취했었어요. 후유증이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거는 맨 처음에 손해배상 받았던 거하고는 아예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요런 소가 생겼는데 변경의 소가 생겼는데 자, 두 분 다 누구나 다 요 문제요. 요걸 1번 문제라고 그러고 요걸 2번 문제라고 그러면 1번 문제는 이 변경의 소에 의해서 당연히 해결이 돼요. 바로 이런 걸 위해서 입법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지는 지점은 어디냐면 이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과연 이 변경의 소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호문혁 선생님은 전에 뭐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우리 판례나 다수설은 별개 소송물서를 취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런 논지를 밀고 나가고 싶겠죠. 아직도. 그래서 이시훈 선생님은 뭐라 그러시느냐면 후유증의 경우에는 아직도 별개 소송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 거예요. 별개 소송물설의 입장을 그대로 전부터 가지고 계셨고 아직도 이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정기금 판결 변경에서는 동일 소송물일 경우에 그 기판력을 배제시켜주기 위한 특이한 소니까 이건 동일 소송물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지 별개 소송물일 경우에는 아예 이 변경해소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해결이 안 돼요. 후유증 손해는. 이시훈 선생님은 이거는 이걸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써놓으셨어요. 정기금 판결 변경해소에. 하지만 호문혁 선생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내가 볼 때 이것도 어차피 별개 소송물이고 이것도 어차피 별개 소송물인데 나는 구별 실익을 모르겠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도저히 두 양자의 구별 실익을 모르겠고 당연히 이것도 이거에 의해서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가요. 이제 뭐 변경해소가 작년에 입법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독일법을 그대로 따다가 이제 그대로 딴 건 아니지만 그걸 모델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독일 논의도 막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학자분들 간에 정리가 완전히 안 됐어요. 안 됐고 요건도 사실은 이 정기금 판결 변경해소의 요건도 사실은 조금씩 달라요. 선생님들이 쓰시는 게 조금씩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어떤 게 본안 문제고 어떤 게 소송 요건 문제인가에 대해서도 아직은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적어도 요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져요. 이 후유증 부분은요. 후유증 부분은 전에도 중요하게 다뤄졌던 부분이고 요것 때문에요. 별개 소송물설 때문에. 이게 또 이제 변경해소와 엮이면서 견해 대립이 이제 또 생기니까 변경해소로 가능하겠는가 요것도 이제 한 논점이 되기 때문에 후유증이 나오면은요. 그래서 요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경해소에 대해서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서술할 때는 변경해소에 대해서 호문혁 선생님 따라서 쭉 저 요건을 써놨어요. 변경해소의 요건에 대해서는. 자, 고급 사례 7 보시면은요. 자, 우선 원고 적격 인정 여부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변경해소의 요건 구비 여부 그랬어요. 그래서 원고 적격의 인정 여부 보시면은 자, 법정 소송 담당서라고 독립한 대의건설 이렇게 있는데 자, 갑이 지금 피보전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어서 이 주장 자체만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란 말이죠. 주장만 하고 있고 지금 피보전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법원이 몰라요.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자, 독립한 대의건설에 의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겠죠. 주장 자체만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하겠죠. 하지만 법정소송 담당설에 의하면 아직은 부족하죠. 당사자 적격이 있을지 없을지는 실제로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가 밝혀져야만 가능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검토 및 사안의 경우에서 법정소송 담당설을 취하는데 둘째 줄에요. 따라서 법정소송 담당설에 의할 경우에 채권자의 피보전 채권의 존재는 당사자 적격 즉 소송 요건의 문제이고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인데 이를 주장 자체로 판단할 수는 없고 실제로 피보전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 갑의 피보전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소각화 판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설문에서는 명확하지가 않으니까요.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주장만 있을 뿐이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경해소의 요건 구비 여부 그래서요. 자, 변경해소란 이러이러한 소다. 그리고서 252조 조문이요.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명시적 일부 청구로 의제하거나 기판력의 시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이론 구성을 했으나 이론상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다. 그랬고 그 사안에서 갑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익에 현저한 상승분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변경해소의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의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을 거기다가 이 요건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그래서 써놨어요. 그 변경해소의 요건에서 첫 번째 문단 있죠? 그게 조액이에요. 한번 볼까요? 변경해소의 성질에 대해서는 정기금 판결을 명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인가와 관련해 견해 대립이 있는데 동일 소송물설은 전소의 확정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라고 하고 법적 성질에 대해서요.
별개 소속 물설은 이미 생긴 집행 권한을 변경할 것을 구하는 소라고 한다. 전자에 의하면 후유장애의 경우 별개 소속물이므로 변경의 소가 아닌 일반적인 추가 청구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후자에 의하면 변경의 소에 의한 추가 청구도 어차피 소속물이 다른 것이므로 구별 실익이 없어서 변경의 소에 의해 해결된다. 이렇게 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사안을 해결하는 데는 별로 상관은 없는 것이지만 그 아시라고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요 사안에 관련해서는 그 요건이 문제가 되는데, 요건은 우선 그 법조문에 전속 관할이 딱 규정돼 있어요. 전소 제1심 판결 법원에 제소해야 되고, 전소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당사자여야 되고, 그리고 이시훈 선생님 책에는 없죠. 정기금 채권에 관한 기판력 있는 확정 판결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소송 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하는데, 자, 전소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당사자일 것, 요거는 이제 원래 자기가 자기 거 청구할 때 그때 문제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고, 어차피 이 사안에서는 대위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전소와 같은 법원에 제소하였으므로 인력권도 구비됐고, 을은 전소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매달 33만 원의 정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므로 3요건도 구비되었다. 또한 별도 소송요건 흠결의 요소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요건의 구비 여부가 문제인데, 갑은 전소 당사자인 을을 대위해서 을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니까 이 요건의 구비도 인정되고, 따라서 갑의 변경의 소의 제기는 적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별다른 건 없어요, 여기. 와, 드디어 5개가 남았네요. 이런 날도 오네요. 저번 주까지 31개 너무 절망스러워가지고요. 7개, 8개 했었거든요. 마의 8이었는데 오늘 많이 돌파하네요. 자, 이제 우리 뜨거운 감자, 객관적 병합, 주관적 병합 이렇게 좀 왁구 잡고 그러고 케이스 풀게요. 자, 객관적 병합에도 그렇고 주관적 병합에도 그렇고 다 원시적으로 병합되는 형태가 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를 제기할 때부터 병합되는 형태가 있고 후발적으로 병합이 되는 형태가 있죠. 다 마찬가지로요. 자, 객관적 병합에요. 자, 원시적 병합이 있고요. 후발적 병합이 있단 말이죠. 자, 원시적 병합이 요건은요. 원시적 병합의 요건은 동관이에요. 그러니까 동종 절차, 요즘은 절차 공통이라고 다시 바꾸셨죠. 선생님이 동종 절차하고 관할의 공통하고 이 두 가지 요건이 인정이 되면, 자, 원시적 병합이 요건이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후발적 병합은 세 가지가 있죠. 청구 변경, 반소, 중간 확인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공통된 요건은 동관 당연히 붙고요. 사관, 현 이렇게 돼요. 요 요건들이 각자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종 절차, 관할 공통, 그 다음에 사실심 변론 종결전, 그 다음에 관련성. 이 관련성이 이제 세 가지가 각자가 다 다른 내용을 갖는 거죠. 관련성, 그 다음에 현저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을 것. 요렇게 동관, 사관현 요렇게 외우시면은 그거에 맞춰서 요건을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후발적 병합의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청구 변경하고, 그러니까 소외 변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청구 변경이라는 말이 맞죠. 그렇죠? 청구 변경이고, 왜냐하면 소는 당사자 변경도 그러면 소외 변경이니까요. 그 다음에 반소, 그 다음에 중간 확인의 소가 있죠.
그래서 청구 변경은 그 관련성이라는 게 이거죠. 청구 기초에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반소 같은 경우는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 근데 결련성이 뭐와 결련성이 있어야 하냐면 본소 청구나 본소에서의 방어 방법과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죠. 관련성 요건에서요. 그 다음에 중간 확인에서는 선결성, 계쟁성, 그 다음에 권리법률 관계일 것. 이렇게 되죠. 그래서요, 자, 청구 변경에는요, 교환적 변경이 있고, 추가적 변경이 있죠. 그리고 우리 홍문혁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죠. 여기서 또 하실 말씀이 많으시니까요. 그 다음에, 자, 반소에는요, 단순 반소가 있고, 예비적 반소가 있어요. 자, 우리 막 보면은요, 단순 병합, 뭐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 이걸 많이 보시죠? 보시는데 이게 책이 앞에 막 써 있으니까 이게 원시적 병합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아니고요. 객관적 병합에는 원시적으로 병합되는 경우도 있고 후발적으로 병합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후발적으로 병합되는 경우든 원시적으로 병합되는 경우든 그 병합의 형태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병합의 형태. 그러니까 이게 원시적 병합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단순 병합, 예비적 병합, 선택적 병합. 자, 후발적으로 병합되더라도요. 보세요. 반소도 단순 반소가 있고 예비적 반소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럼 단순 병합되는 거죠. 반소가 단순 반소면 예비적 반소라고 하면 예비적으로 병합되는 거죠. 그건 뭐 그렇게 많이 크게 다루진 않지만 그 다음에 청구 변경을 하더라도 그게 추가적 변경했을 때 그게 단순 병합으로 될 수도 있고 예비적 병합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게 원시적 병합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요 교환적 변경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자, 이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즉 A 청구를 B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때에 그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역시 이론이 없었어요. 뭘로 봤느냐? 그걸 결합설이라고 하는데 결합설이 통설 판례였죠. 결합설이 통설 판례예요. 지금도. 이건 뭐냐면 교환적 변경이라는 거는 구청구를 취하하고 그러니까 구소를 취하하고 신청구를 추가적으로 병합하는 거라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홍문혁 선생님은 뭐 고유의 소변경 형태설, 뭐 독자적 소변경 형태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그냥 고유의 소변경설 이래가지고 홍문혁 교수님이요. 홍문혁 교수님은 교환적 변경의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대해서 고유의 소변경설이라는 견해를 취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사실은 저걸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학설 이름을 저보고 지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짓겠어요. 독자적 제도설 이렇게요. 그냥 독자적 제도설. 왜냐하면 홍문혁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거예요. 왜 딴 걸 가지고
왜 소의 변경이면 소의 변경, 청구의 변경인데 교환적 변경이면 그냥 교환적 변경이지 그걸 왜 다른 제도를 가지고 와서 결합을 시켜갖고 그걸 설명하려고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구소 취하나 무슨 뭐 신청구 추가적 병합에 그런 성질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말대 그대로 그냥 교환하는 거다. 그냥 교환적으로 그냥 변경되는 것일 뿐이다라고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취지는 뭐냐면 독자적인 하나의 소변경 형태로서의 제도라는 거지 그걸 딴 제도 갖고 설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요 자체로는 문제가 안 돼요. 요 자체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항상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면 자 갑이요 을한테 A 청구를 했어요. A 청구를 했는데 항소해가지고 항소심에서 A 청구를 B 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했어요. 교환적 변경을 했는데 가만히 그 변론이 진행되다 보니까 갑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못했다. 잘못했다요. 진짜로. 갑 A 청구를 그대로 유지했어야 되는데 내가 정신이 어떻게 헷가닥 해갖고 눈이 돌아가지고 B 청구를 했구나. 사실은 A 청구가 맞는 건데 A 청구하면 이길 텐데. 그래서 A 청구를 다시 부활을 시켜요. 교환을 하든 추가를 하든 해서 A 청구를 다시 되살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경우가 항상 문제되는 거예요. 이 경우를 위해서 이 경우 때문에 호문혁 선생님이 적연회를 만드셔가지고 막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를요 결합설에 의해서 보면은 구청구 A 청구 취하죠. A 청구 취하 B 청구의 추가적 병합이란 말이죠. 그거의 결합인데 A 청구 취하라는 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항소심에서 A 청구를 취하하게 되면 A 청구에 대해서 지금 1심에서 판결이 났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돼요? 종국 판결 후에 소취하가 되는 거예요. 교환적 변경을 하면. 종국 판결 후에 소취하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여기서 다시 부활시키는 거는 뭐다? 제소금지에 저촉되는 거예요.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판단 한번 삐끗해갖고 잘못하면 다시는 못 살린다는 거죠. 제소금지 때문에. 어떻게 해도 이 A 청구는 다시 못 살리는 거예요. 별소로든 여기서든. 요런 점 때문에 호문혁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유, 사람들이 뭘 안다고. 변호사도 아닌데 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그거 잘못해가지고 조금 잘못 생각해갖고 B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지. 혹시 그거 하면 될까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유의 소변경 형태설 내지는 고유의 소변경설을 취하셔서 이런 취하의 성질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호문혁 선생님은. 그러니까 고유의 소변경설에 의하면 호문혁 선생님에 의하면 소취하의 실질은 없어요. 그러니까 A 청구 부활시켜도 무방해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통설 판례에 의하면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제소금지 때문에. 요 지점 때문에 이제 호문혁 선생님이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겠죠. 서민을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니까요. 자, 그래서 교환적 변경에서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긴 뭐 별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적 병합이 문제예요. 예비적 병합이. 예비적 병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의적 청구 인용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심판 신청이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심판 신청이다 이래요. 해제 조건부로 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한 심판
심판 신청 이렇게 해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적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예요. 하지만 주의적 청구가 인용이 안 되면, 즉 주의적 청구가 기각되면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판단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시훈 선생님 책에 보면은요. 자 이거 심판 신청이에요. 심판 신청이요. 요게 주관적, 예비적, 선택적 병합하고 틀린 점이에요. 주관적, 예비적 병합, 주관적, 그러니까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관적, 예비적 병합 아니에요? 주관적, 선택적 병합이고, 그런데 그 경우에는 여기까진 같아요. 여기까진 같은데, 뭐 주의적 피고에 대한 뭐 인용을 해제 조건부로, 요 앞에 그는 같단 말이에요. 취지가 같은데, 여기서 심판 신청이 아니에요. 그때는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무조건 심판을 해야 돼요. 주관적 소송에서, 주관적 병합에서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걸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객관적 예비적 병합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시훈 선생님 책에 보면은 예비적 병합이 모순 관계여야 되고, 즉 양립 불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양립 불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순위 관계가 있어야 되고, 결련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예비적 병합의 그 성질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이거거든요. 모순 관계다. 양립 불가능한 관계다. 즉 A 청구와 B 청구가 예비적으로 병합된다는 것은 마치 매매 계약이 유효한 것에 기해서 대금 지급 청구를 하되 예비적으로는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당이득 아니요, 부당이득 할 게 없는데요. 뭐 할 것도 있겠죠. 계약금이라든가 뭐. 하여튼 무효, 그러니까 앞에 거를 유효로 전제로 해서 뭔가를 청구했다면 뒤에 거를 예비적으로 할 때는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처럼 양자가 양립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예비적 병합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판례와 호문혁 교수님의 생각은 약간 달라요. 독일의 학설도 그렇고요. 왜 다르냐면 양립 불가능성이 자 이것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요. 긍정설하고 부정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의 다수설의 견해고 이게 우리의 판례와 호문혁 선생님의 견해예요. 무슨 얘기냐면 양청구가 성질상 양립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당사자가 순위를 매겨서 신청을 해요. 자, 순위를 매겨서 신청을. 뭐냐 하면 매매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고 우리 케이스가 그런 사안이 나와요. 매매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고 만약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비적으로 점유 취득 시효 완성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한다. 이렇게 원고가 들어가잖아요. 청구가. 그러면 매매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고 점유 취득 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고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양립 불가능하지 않아요. 절대.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병존할 수 있잖아요.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것과 유효인 것처럼 그렇게 양립 불가능하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그러한 경우에도 예비적 병합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뭐라고 부르느냐면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고 불러요. 그걸. 부진정 예비적 병합을 긍정하고 이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도 예비적 병합처럼 진정한 예비적 병합처럼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시훈 선생님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니 예비적 병합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청구의 성질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즉 병합의 성질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될 것은 아니다. 이건 뭐냐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도 예비적 병합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긍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단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양립 불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점유취득 시효와 매매에 의한 그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같이 순서를 매겨서 당사자가 순위를 매겨서 병합 청구를 했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면은 긍정설에 의한다면 그러니까 모순 관계가 모순 양립 불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관계에 의한다면 그거는 단순 병합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가는 길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180도. 단순 병합으로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립 불가능성이 없으니까 예비적 병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선택적 병합이거나 단순 병합이어야 되는데 이시훈 선생님은 선택적 병합이라는 거 인정 안 하잖아요. 선택적 병합이라는 건 공격 방법의 경합일 뿐이지 청구의 병합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아예 인정이 안 되니까 단순 병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병합 형태가. 그럼 단순 병합으로 가면 많은 게 달라지죠. 예비적 병합으로 갈 때 하고. 그렇지만 이거에 의하면 그런 게 신청이 됐을 때 예비적 병합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비적 병합으로 가면 많은 게 심판의 방식이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 점을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선택적 병합은 뭐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택일적 인용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역시 심판 신청이다. 하지만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양립이 가능해야 되죠. 양립이 가능해야 돼요. 우리 판례에 의하면 똑같은 거를 놓고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들어가면 그건 뭐예요? 둘 다 이겨달라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차 사고가 났을 때 그거에 의해서 똑같은 당사자가 똑같은 피해자가 한 피해자가 두 청구를 다 청구한단 말이죠. 한 번에. 그러면 그 병합 형태는 둘 중에 하나만 손들어 주세요란 말이에요. 둘 다 손들어 주세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택일적으로만 인용해 주세요이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선택적 병합이 되는 거예요. 구이론에 의하면. 하지만 신이론에 의하면 그런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이시훈 선생님의 1분지설에 의하면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2분지설에 의하면 가능해요. 선택적 병합이. 하지만 1분지설에 의하면 선택적 병합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고 그거는 공격 방법의 경합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양립 가능하죠. 이게 또 요게예요. 여기도 심판이고요. 요게 주관적, 예비적, 선택적 병합하고 달라지는 점이에요. 근데 요게 또 달라요. 주관적, 선택적 병합, 즉 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하고 달라요. 선택적 공동소송이나 예비적 공동소송은 무조건 양립 불가능한 경우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주관적, 선택적 병합. 그러니까 선택적 공동소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분지설은 부정한다. 이거는 공격 방법이 경합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비적 병합에서요. 아까 이제 자, 그래서 예비적 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 일부 판결은 그러니까 일부 판결은 위법한 판결인데 예를 들어서 주의적 청구를 기각하고 나서 예비적 청구를 심판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든가 아니면 주의적 청구를 먼저 심판하고 나서 예비적 청구를 심판을 해야 되는데 아예 예비적 청구만 먼저 심판을 한다든가 그래서 판결을 내면 그거는 위법한 일부 판결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선택적 병합에서 A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면서 B 청구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위법한 일부 판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예비적 병합에 좀 독특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쨌든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
일부 판결은 불어대요. 불어대는데 위법한 일부 판결 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의적 청구 기각에 예비적 청구를 판단 안 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과연 이 판결에 어떤 위법이 있다라고 말할 것이며, 이거에 대해서 당사자가 어떤 방식으로 구제를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는 홍문혁 선생님이 이번에 책을 내시면서 견해를 바꾸셨어요. 네? 견해를 바꾸셨어요. 이제 어디에도 아직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요. 첫 번째, 판단 누락설이 있어요. 판단 누락설이 있고, 재판 내지는 판결 누락설이라고 하는데요. 재판 내지 판결 누락설이 있고요. 세 번째로 절충설이 있어요. 이게 과거의 호 교수님 견해고요. 뭐냐 하면, 재판 누락이라는 거는 일부 판결이 원래 허용되는 경우에 과실루다가 재판을 어떤 청구에 대해서 안 하고 깜빡 까먹고 안 했을 때 그거를 재판 누락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거는 다시 그 법원에서 다시 그 누락된 청구를 재판해주면 돼요. 재판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이 판단 누락이라는 건 뭐냐 하면, 원래 판단 누락이라는 거는 당사자가 공격 방어 방법을 막 주장을 했어요. 상기 항변도 날렸고, 뭐 아니면 무슨 항변도 막 날리고 막 주장하고 막 이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판결서를 쓰면서 판단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원래 고유한 의미의 판단 누락이거든요. 그런데 이 판단 누락설이라는 건 뭐냐면, 일부 판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일부 판결을 하면 그것을 재판 누락으로 보지 말고 판단 누락에 준해서 보자라는 거예요. 즉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마치 위법한 일부 판결이 나왔지만 그 일부 판결은 전부에 대해서 판결한 것처럼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판결로 취급을 하겠다는 거죠. 그 일부 판결을. 그러니까 재판 누락설에 의하면 그건 그냥 일부 판결일 뿐, 일부 판결이 불어대지만 일부 판결일 뿐이에요. 하지만 판단 누락설에 의하면 위법하게 일부 판결을 하면 그거는 전부에 대해서 판결한 것처럼 봐주겠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실익이 있느냐면, 자, 판단 누락설은 전부 판결을 취급한다면 전부 판결로 취급해요. 전부 판결로 취급하기 때문에 상소로 구제가 가능해요. 상소로 구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판단을 안 했어요. 판단을 안 했는데 지금 주의적 청구를 기각해놓고 예비적 청구를 판단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판단 누락설에 의하면 전부 판결을 요 판결이 주의적 청구 기각 판결을 전부 판결을 한 걸로 예비적 청구까지 판단한 걸로 그렇게 봐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상소로 올라가면 이 예비적 청구도 2심이 되는 거예요. 예비적 청구도 2심이 되어서 상소에 의해서 구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상소심에서 원판결이 잘못됐다라고 그러겠죠. 원판결이요. 그리고 자판을 하겠죠. 웬간하면. 그런데 재판 누락설은 뭐냐면, 아까 과실로 어떤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안 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청구는 어디에 있냐면 일부 판결이 허용이 되지 않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에 계속 중이에요. 누락 청구가. 원심에 계속 중이니까 이거는 상소로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소에 의해서 2심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상소심에서 이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다투는 게 아니라 일단 누락시킨 그 원심에서 추가 판결을 해줘야 돼요. 원심에서. 이게 재판 누락설과 판단 누락설의 제1차적인 차이예요.
그런데 홍문혁 선생님은 얼마 전까지 요걸 취하고 계시다가 이제 견해를 바꾸셨단 말이죠. 뭐라고 바꾸셨느냐면 원래 판결 누락, 그러니까 홍문혁 선생님은 재판 누락설이라고 안 그러고 판결 누락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죠. 뭐 재판의 일종의 판결이니까요. 근데 원래 재판 누락 맞다. 그러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거예요. 이걸 취하는 건 자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재판 누락 맞다. 하지만 예비적 청구의 예비적 병합의 특성상 예비적 병합의 특성상 불가분하게 결합되기 때문에 요거를 상소로 구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쓰시느냐면 책에는 뭐라고 쓰시냐면 논리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판결 누락설이 아니 판단 누락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런데 왜 홍문혁 선생님이 재판 누락이 맞다라고 그러시냐면 재판이 누락된 거니까 재판 누락이라는 거예요. 절대 판단 누락이 아니고 나는 곧 죽어도 이 개념을 여기다가 못 끌어다 쓰겠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냐면 이거는 공격 방어 방법이 유탈됐을 때 판단이 안 됐을 때 쓰는 개념인데 이 개념을 왜 지금 어떤 청구에 대해서 재판을 안 했을 때 그 개념을 쓰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재판 누락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판단 누락설이 맞다. 그러니까 상소로 구제를 해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또 어디서 또 갈라지느냐면 만약에 저 누락된 청구를 별소로 제기했을 때 별소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에 있어서도 이것이 견해가 달라져요. 자, 그래서 상소로 구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상소를 안 하고요. 상소 안 하면 판결 확정되겠죠. 요 판결 잘못된 판결 확정될 거란 말이에요. 판결이 확정되는데 이거에서 실제로 이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이 없었잖아요. 판단이 없으니까 상소 안 했을 때 판단이 없었으니까 확정은 되지만 기판력은 발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판단 누락설에 의하면요. 기판력은 발생 안 하기 때문에 별소 제기가 가능하다. 이게 원래 판단 누락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별소를 부정해요. 요런 사안에서. 뭐라고 부정하느냐면 판단 누락설이거든요. 우리 판례도 판단 누락설로 입장을 정리했단 말이에요. 판단 누락설로 입장을 정리했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권리보호 자격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내지 권리보호 자격이 없다 그러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왜 간편한 절차 놔두고서 더 복잡한 절차를 제기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소 장애 사유가 있으니까 이거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그래갖고 각하시켜버렸어요. 청구를 별소로 제기한 거를. 자, 그렇고요. 추가 판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재판 누락설에 의하면 요거는 지금 원심의 계속 중이잖아요. 저 주의적 청구에 대한 판결이 올라가든 말든 간에 원심의 계속 중이란 말이죠. 아직 소송 계속 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별소로 제기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중복제소가 되죠. 별소는 중복제소라서 부정돼요. 재판 누락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장단이 있는 거죠. 장단이. 그러니까 이 재판 누락설로 가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신급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1심 판결은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1심 판결은 없고 결국 2심 가서 재판받으라는 얘기니까 상소로 구제된다는 건. 근데 그건 아니죠. 1심에서 일단 판단을 받고 같이 올라간다라는 거니까 다시 상소심으로 올라간다라는 거니까 신급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별소는 안 된다 그러고 여기서는 상소로 구제돼서 신급의 이익은 보장이 안 되지만 별소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장단이 있는 거예요. 자, 호문혁 선생님은 역시 별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요게 한 가지 문제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적법한 판결이에요. 저거 위법한 판결이고, 주의적 청구 기각에 예비적 청구 인용 판결이 난 경우. 적법하죠, 이건. 근데 이거에 대해서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요. 요 판결은 전부 판결이죠. 전부 판결이란 말이에요. 전부 판결. 위법한 일부 판결이 아니죠. 근데 피고만이 항소를 하게 되면 2심은 전부 2심되고, 자, 이거 예외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아까 통상공동소송. 그죠? 통상공동소송만 예외라 그랬어요. 전부 2심되고 확정 차단되니까 주의적 청구도 올라가긴 올라가요. 전부 2심이 된단 말이죠. 하지만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심판의 대상에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피고가 주의적 청구 기각한 거에 불만이 있겠어요? 없죠. 주의적 청구 기각해 준 거에는 전혀 불만이 없단 말이에요. 예비적 청구 인용해 준 게 열받는 거죠. 그래서 불복해서 항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변금이 적용되니까 예비적 청구만 심판 대상으로 되는 거예요. 예비적 청구만 심판 대상. 통설 판례예요. 예비적 청구만 심판 대상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면, 항소심에서 판단을 해봤더니 주의적 청구가 맞고 예비적 청구가 틀리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는 매매계약 유효를 해서 청구를 하고 하나는 매매계약 무효를 해서 청구를 했는데, 해보니까 기각됐던 게 사실은 맞더란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틀리더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심판 대상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항소심에서 지금 심판 대상도 아닌 주의적 청구에 대해서 주의적 청구 맞습니다 하고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불변금에 위배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면, 항소심 법원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해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주의적 청구도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도 기각되고, 원고만 피박 썼죠. 원고만 피박 썼어요. 근데 이거를 불변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통설 판례는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보면은 굉장히 불합리해 보여요. 불합리해 보이기 때문에 잘 안 외워져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변금이 적용된다. 그걸 잊지 마세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우리가 아까 몇 시에 쉬었죠? 예, 10분간 쉬겠습니다.